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에도 자식에게도 기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후반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다른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나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책꿈남입니다. 여러분은 후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80세였던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면서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별다른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늙어가는 시대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입니다. 지인이는 강창희,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저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로 미래에셋 부회장 겸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을 역임했는데요. 활발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젊은이에서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후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품으로 귀환하는 자녀들.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중장년층의 고민을 들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늘어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지만 하나같이 저축을 하거나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들 한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교육비다. 사교육비 문제가 사회 문제로 공론화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안은 없어 보인다. 교육비는 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 옆집 누구누구가 어느 학원에 다녀서 성적이 올랐다면 괜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우리에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가게 경제가 골병이 드는 걸 알면서도 너도 나도 사교육 경쟁이라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타게 되는 이유다.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는 좋은 부모, 좋은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좋은 부모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고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주는 부모를 의미했다. 물론 수명이 60에서 70세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100세 시대에는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이상 자녀는 부모를 책임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부모는 그동안 자식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게 된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웠다 해도 어느 정도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의 형편이 만만치 않다는 것. 지금의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돈을 벌어 부모를 모시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아니,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언젠가 노후 설계와 관련된 일본 서적을 읽다가 자녀 리스크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다. 아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째서 리스크가 된단 말인가 하는 마음에 저절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읽어보았다. 내용인즉슨 아무리 크게 성공해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자식들을 돕느라 노후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갑자기 찾아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자녀가 클수록 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기에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일본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혼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부모에게 돌아오는 자녀들이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말이다. 한마디로 부모의 품으로 귀환하는 자녀들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 노부부가 노후 자금으로 간신히 약간의 돈을 마련해 두었더니 아들이나 사위가 와서 도움을 청한다. 부모 입장에서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사업 자금으로 다 내어주고 노부부가 지하 쪽방에 사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느 지방 도시에 강의하러 갔다가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요즘은 자식 없는 노인들이 차라리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데 자식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도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조사해보면 자식들이 부모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는다거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잠적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이처럼 냉혹한 현실을 알면서도 내 자식만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060 세대 648만 가구 중에서 60%에 가까운 381만 가구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은퇴 빈곤층이란 부부가 월 94만 원 이하의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가정을 말한다.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수명 연장, 금리 저하, 조기 퇴직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의 과다 지출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한 통계가 있지는 않으나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분에 넘치게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지출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대학 등록금은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내고 취직 후에 갚아나갈 거라 믿는다. 결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각이 또 다르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부모가 결혼 비용을 대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으려 할 때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겠냐는 식으로 도움을 청한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결혼 비용도 부모가 거의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부모의 노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55세 이상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 교육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미처 노후 자금을 챙기지 못한 우리나라 가정의 현실이 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결혼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에서 결혼 비용으로 쓰는 돈은 아들일 경우 8,300만 원, 딸의 경우에는 3,500만 원이나 든다고 한다. 아들만 둘이라면 무려 1억 6천만 원이나 든다는 계산이다. 전국 평균이 이 정도라면 수도권 가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자녀 리스크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안타깝게도 자녀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서 즐거운 인생 2막을 맞이하기란 요원하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켜 인류 대학에 보내려 할 게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적지 않은 부모들이 이와는 사뭇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다. 소위 인류대학으로 분류되는 한 대학 관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학교에 수강 신청 시즌이 되면 자녀들을 대신해 수강 신청을 하는 엄마들이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꼭 좋은 학점을 받기 쉬운 과목들만 신청한다는 것이다. 학점이 좋아야 나중에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나. 엄청난 사교육을 받아 인류 대학에 가고 엄마가 수강 신청을 해준 과목에서 높은 학점을 받아서 인류 직장에 들어간다고 치자. 과연 그 학생의 삶은 무조건 행복할까? 성인이 성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경제적 독립과 더불어 사고의 독립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도 중요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기에 어찌 보면 인간관계나 협력과 같은 태도가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가 전 세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를 보면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호작용 역량 지표는 조사 대상 36개국 중에서 35위에 머물러 거의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분에서는 0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니 더불어 사는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적인 영역에서는 핀란드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직접인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능력이나 배려심,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일단은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일단 대학만 보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 정년까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게다가 사자가 붙는 시험에 합격이라도 하면 앞날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였다. 분에 넘치는 사교육비를 들였다 해도 속된 말로 그만큼 본전을 뽑을 수 있었다. 시험만 잘 보면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모든 것이 달라졌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붕괴된 지 오래고 앞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취직을 못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지자체에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과거에 변호사가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것이 관행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어령 교수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자영업자와 같은 자세로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학창시절 다소 학교의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하더라도 창의력, 희생정신, 도전정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을 시험 잘 보는 기계로 만드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다. 행복한 후반 인생을 위해서는 의식을 개혁할 만큼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그 의식 개혁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 자녀 리스크다. 자녀 리스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이막을 결정짓는 열쇠일 것이다.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언젠가 일본의 시사지 아레나에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의 이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서글프지만 냉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 다시 말해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이상적인 가족을 결정짓는 것은 안타깝게도 돈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금이다. 일본의 저명한 가족 사회학자인 주오 대학의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이 기사에서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가족관계가 돈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얘기다. 기사에 의하면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관계는 노인의 유형이 다음의 4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사랑받는 노인, 연금 패러사이트, 독거노인, 무연사 예비군이다. 사랑받는 노인은 부모가 돈이 있고 자식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다. 부모가 모아둔 돈으로
언제든지 유료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부담이 적다. 연금 패러사이트는 기생한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부모는 돈이 있지만 자녀는 돈이 없는 경우다. 부모가 꼬박꼬박 연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없는 자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에게 기대어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연금을 받는 부모가 사망해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120세, 130세 연금 수령자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부모의 조건이다. 사랑받는 노인이나 연금 패러사이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독거노인이나 무연사 예비군으로 분류된다. 독거노인은 자녀들이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부모도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유형인 무연사 예비군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상황을 뜻한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어느 할머니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관계가 돈으로 좌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노인들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조금씩 자립심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껏 자녀와 굳건하게 쌓아온 사랑과 신뢰의 방정식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부모의 노후는 자녀가 책임을 지는 형태였다. 즉, 사랑과 효에 기반한 부양 시스템인 셈이다. 연금 제도도 모양만 다를 뿐 효를 사회적으로 확장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증가할 경우 지금까지의 부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자녀를 바라보기보다 100세 시대의 눈높이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녀 리스크, 해답은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와 리스크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녀 뒷바라지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후반 인생을 좌우하는 쟁점임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자녀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돈을 많이 들여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만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능하다면 스스로 돈을 벌어볼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내가 아는 집은 대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시켰더니 아이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감했다며 그 후부터 알아서 돈을 아껴 쓴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의 상관관계다. 현재 4050 세대가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많든 적든 부모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기는 어려워졌다. 노후는 둘째치고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학원과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비로 쓰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자녀 교육, 자기만의 철학을 가져라.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대로 된 후반 인생을 살려면 단순히 돈을 뛰어넘어 일종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다음에야 요즘처럼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면 노후 자금 마련이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시대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가 플러스 게임이 아닌 제로섬 게임이 된 것 같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어느 한쪽을 늘리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되겠지만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이던가. 나 역시 자식을 키워본 입장이기에 자식 문제만큼은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아이와 손자의 교육 문제로 다툰 적도 있다. 딸아이가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겠다는 것이 발단이었다.
아마도 친하게 지내는 이웃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왠지 자신의 아이만 뒤처진다고 느낀 모양이다. 영어 유치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만의 소신을 갖고 보내는 거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해서 애가 훌륭하게 클 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평범한 회사원이 매달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아닌가. 나는 부모가 왜 그리 자녀 교육에 소신이 없느냐며 그럴수록 배짱 좋게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딸을 설득했다. 결국 딸아이는 내 설득에 못 이겨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후 이번에는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나섰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10분 이해하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처음에는 원서를 넣어도 떨어질 거라고 해서 그냥 두었는데 딸아이의 말과는 달리 덜컥 붙어버렸다. 그러자 딸아이는 기왕이 붙었으니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겠노라고 선언을 했다. 사위의 얼굴을 보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딸아이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총대를 맸다. 이번에는 도무지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아 무려 A4 용지 2장이 넘는 장문의 편지를 썼다. 뭐라고 썼는지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다. 요즘처럼 직장인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한다. 한번 커진 씀씀이는 좀처럼 줄이기 힘든 법이다. 게다가 교육비는 고정비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늘어나기 쉽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다는 명분과 마음이 있긴 하지만 부모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도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뚜렷한 교육 철학도 없이 이렇다 할 소신도 없이 무작정 사립학교에 보내서 돈을 많이 드는 지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정작 어려울 때를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딸아이는 울면서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내게 고마워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자연히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제는 자식들이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모시는 시대도 아니요. 정년까지 근무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극심한 노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 설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된 테마로 인정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